소설 속의 사랑. 현직 교수가 써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왔던 마광수의 즐거운 사랑.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과거 현직 교수가 쓴 소설이라고 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왔던 소설 마광수의 즐거운 사랑입니다. 그럼 소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나사라는 H대 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여대생으로 늘씬한 키에 외모 콤플렉스가 있지만 쌍꺼풀 수술도 하고 과감한 헤어스타일과 화장술로 외모를 극복하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나이트클럽의 객원 댄서로 나가는 그녀는 3학년이 되면서 본능에 대한 호기심이 부쩍 많아졌는데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몹시 싫어합니다. 2학년 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가족이 모두 미국으로 이주하지만 혼자 한국에 남는데 잘 빠진 미국 여자애들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 싫기도 했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게 몹시 좋았습니다. 그녀는 어느 토요일 늦은 시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와 춤을 춘 후에 싱겁고 재미없는 짧은 만남을 갖지만 몸을 움직이기가 싫었습니다. 그녀는 만난 지 보름이 넘은 대학 선배 기철을 생각하는데 여자한테 수동적이고 사랑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그가 얄미워져 그날 밤을 호텔에서 혼자 지냅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와 기철의 작업실로 향하는데 기철을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미대 입시를 위해 미술대학 2학년인 기철에게서 레슨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일찍 본능에 대해 눈을 뜬 상당히 조숙한 여학생으로 친구 집에서 본능에 대한 학습 욕구를 불태웠고 이것은 곧 실습에 대한 강한 욕구로 변했습니다. 순결한 여성의 허울을 빨리 벗어던지고 싶어 화실에서 기철과 처음으로 관계를 갖기도 했었는데 사라는 기철의 화실에서 오랜만에 사랑을 나눕니다. 기철은 사라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지만 그녀가 대학교 2학년이 된 뒤부터 점점 대담해지고 자유스러워지자 속으론 소유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해 수동적이고 열등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기철이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다는 태도를 비치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로부터 떨어지는데 기철이 사랑을 요구하며 다가오자 그의 소유욕이 가져올 불길한 예감을 직감한 것입니다. 사라는 사랑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고 외로움을 완벽하게 퇴치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남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순결도 스스로 버렸는데 그리움의 대상으로 기철이 남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기철과 헤어진 뒤 마음이 우울한 사라는 수업에도 빠지지 않고 실기실에 남아 열심히 그림도 그려보고 학회 모임이나 행사에도 참석해 보지만 허전하고 공허하기만 합니다. 시간은 흘러 학기 말 시험을 치르고 난 6월 말쯤 사라는 유쾌하지 않은 사건을 겪는데 나이트클럽에서 파트너로 춤을 춘 남자가 집요하게 호텔방에 갈 것을 요구하지만 외모가 도저히 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집요하게 요구해 뺨까지 때리는데 그때 베이지색 승용차가 나타나 구해주고 사라가 사는 동부 이촌동까지 태워주는데 다시 만날 약속을 기대하지만 그는 말없이 차를 몰고 사라져버립니다. 이 일을 겪은 후 사라는 이상하게 명랑한 기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매일 나이트클럽에 나가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으로 가난한 집안의 딸인 정아를 만납니다. 정아는 같이 온 남자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 남자는 사업하는 사람으로 정아는 그의 숨겨진 여인이지만 정아는 그것이 부끄럽다거나 창피해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는 김승태와 춤을 추면서 이 남자가 중년의 비슷한 또래의 남자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을 잡다가 우연히 뾰족한 그녀의 손톱이 김승태의 손바닥을 찌르게 됩니다. 그는 사라의 손톱이 길고 뾰족한 것을 알고서 자신의 눈 가까이로 가져가 자세히 살펴보는데 자신의 손톱에 이상한 반응을 보인 김승태에 대해 사라는 강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됩니다. 김승태는 정아와 함께 살면서 충분한 용돈을 주고 공부를 더 할 것을 권유해 지금은 피전 문대학 의상 디자인과에 다니고 있다는데 정아에게 김승태는 아버지 같고 오빠 같으며 밤에는 애인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 사라와 정아는 급속도로 가까워지는데 정아를 통해 김승태는 길고 뾰족한 손톱에 집착을 갖는 남자임을 알고 어느 날 사라는 정아네 집에서 서로를 탐하고 춤을 추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 어느 날 정아네 아파트에서 셋이 함께 만남을 시도하고 세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도 함께 가는데 사라와 정아의 옷차림에 비행기 승객들이 모두 놀랍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그들과 헤어진 사라는 며칠 뒤 김승태로부터 둘이서 만나자는 전화가 오자 승낙을 하고 룸카페에서 만나게 됩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자 사라는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 종합시간표를 뒤적이던 중 담당 교수란에 한지섭이란 생소한 이름을 발견하고 문학과 인간의 시간표가 맞아 신청을 합니다. 문학과 인간 첫 수업에서 강의실로 들어오는 한지섭 교수를 보는 순간 사라는 정신이 번쩍 나고 머리털이 서는 느낌을 받는데 왠지 특이한 이미지를 풍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싹 마른 몸매에 비해 너무나 크고 기름지고 또 낭낭한 목소리였는데 속어들을 섞어가며 논리 정연한 문장으로 물 흐르듯 강의하는 한지섭 교수에게 사라는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수업이 거듭될수록 그녀는 한 교수에게 빨려 들어가는데 어느 날 강의 시간에 그는 담배를 피우면서 강의를 했고 학생들에게도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피우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한 교수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담배를 꺼내 피우는데 아무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사라만 용감한 행동을 하자 다른 학생들이 사라의 용기에 감탄합니다. 나이트클럽에 나간 지 1년이 다 되자 아르바이트 댄서라기보다는 붙박이 댄서처럼 되었는데 청담동 호화 비밀요정에 나와 달라는 제의를 수락한 사라는 어느 날 손님방에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귀티가 나는 손님들 3명이 와 있었는데 한 남자가 언더그라운드 가수라고 김철을 소개하고 김철은 자신이 최근 작곡했다는 노래를 들려줍니다. 술자리가 끝나가면서 김철이 그녀 곁으로 와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그녀는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그와 2차를 같이 하지 못한 것을 못내 서운해합니다. 김철을 만나면서부터 사라는 강의실에서 한지섭 교수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사라에게 김철은 한지섭 교수보다 만만하고 마음 편한 상대로 느껴졌습니다. 사라는 전화를 받고 김철이 노래하는 신촌역 근처의 조그만 카페에 가는데 김철이 유약한 몸매이지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끝난 후 김철은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 학기 말이 다가오는데 사라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청담동 술집으로 출근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김철을 만나면서 6시간이나 되는 한지섭 교수의 강의에도 충실하려고 애씁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남자는 당당한 카리스마를 가진 남자임을 깨닫는데 기철은 너무 유약하고 김승태는 장사꾼이라 그런지 천골의 이미지가 풍겼습니다. 김철은 귀엽고 친절한 페미니스트이지만 당당한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멀어 가장 이상형에 접근한 남자는 외관상으론 한지섭 교수라고 그녀는 생각합니다. 한지섭 교수는 학기 말 리포트로 가장 자유스러운 형식의 글을 써오라고 요구하는데 몸으로 리포트를 써도 괜찮냐는 짓궂은 질문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좋다고 대답합니다. 한편 김철은 사라에게 남성이라기보다는 친구처럼 느껴지는 사람으로 새벽 2시쯤 카페 일을 끝내고 들어오면 그녀에게 전화로 존댓말을 써가며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김철은 여자에게는 저자세로 나가는 게 아주 뼛속까지 습관으로 배어있는 남자로 겉보기에 기철이와 비슷한 점이 많았지만 진짜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열심히 봉사를 해줄 뿐만 아니라 순종적인 남자도 있다는 사실을 김철을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사라는 저녁 때마다 그가 출연하는 카페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라는 한지섭 교수와의 첫 만남이 드라마틱하고 로맨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2학기 말이 되도록 그 우연하고 로맨틱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200자 원고지 20장 정도의 리포트를 완성해 과감한 옷차림을 하고 종강을 앞둔 어느 금요일 저녁 한지섭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가 연구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지섭 교수는 1원짜리 동전 6개를 갖고 동전 노름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리포트를 건네주자 한지섭은 읽어본 후 문장과 내용이 매우 좋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미처 안 낸 다른 한 과목의 레포트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레포트로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언제든 한 교수의 명에 따르기로 약속하고 주역점인 동전 노름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한 교수와 젊고 야한 차림의 사라가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서 대화를 나누자니 묘한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그들은 깊은 입맞춤을 주고받다가 한참 만에야 정신을 수습합니다. 그들은 맥주를 마시려고 간 카페에서 사랑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한지섭은 야한 여자, 자기만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지만 자기 의견은 내세우지 않는 편한 여자를 원하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이 지나 저녁 때 사라는 한 교수가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연구실을 나와 술집으로 가려다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라는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한 교수는 방이 카페나 호텔 방보다 훨씬 편안하다고 하며 굉장히 좋아하고 맥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라도 자신의 얘기를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그날 깊은 만남을 가진 이후 사라는 술집에 나가기도 싫어지고 김철을 찾아가기도 싫어지는데 한지섭과 함께 영영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지섭의 품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새해가 다가오고 1월 하순까지 그녀는 그와의 만남을 즐기는데 2월 하순으로 접어들자 한지섭이 찾아오는 횟수가 조금 뜸해지고 사라는 그에게 결혼 문제에 대해 털어놓습니다. 한지섭은 결혼과 연애는 다르며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며 주역점을 쳐서 사라가 여러 남자들과 연애를 즐기며 돈도 버는 직업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4학년 새 학기가 되자 한지섭과 만나는 시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뜸해지고 사라는 자신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김철을 오랜만에 찾아갑니다. 김철은 사라에게 결혼하자고 말하지만 사라는 친구로 지내자고 하고 사라의 생활은 점점 바빠졌는데 한지섭도 만나고 김철도 만나고 최승구도 만나는 등 신이 나서 매일매일 남자를 바꿔가며 만났습니다. 중간고사 때쯤 밤늦게까지 같은 과 친구인 미애와 실기실에 남아 숙제를 하는데 미애의 남자친구가 찾아왔는데 이름은 노주형으로 미애의 약혼자로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러 나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라는 미애에 대한 질투심으로 장난삼아 노주형을 유혹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노주형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와 사라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주형의 말을 듣고 사라는 감격을 하는데 KS마크 신랑감인 이 남자가 자신에게로 엎어진 것을 보고 사라는 당당하게 야한 것처럼 좋은 처세법은 없다는 한지섭 교수의 말을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노주형은 계속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그 술집에 친구들과 함께 찾아오기도 하며 계속 결혼해 달라고 조르지만 그녀는 미애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청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한지섭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는데 지난 학기에 안 낸 리포트를 약속했던 대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즉, 사라가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 것이며 전화도 하지 말라는 내용의 리포트 과제였는데 사라에게 자유를 주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사라는 구겨진 자존심에 분노감이 넘치게 됩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학교에 도착해 수업에 들어가려는데 조교로 일하는 K형으로부터 기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지만 다시 덤덤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강의가 끝나자 맨날 사라가 야한 옷차림을 한다고 야단쳐대던 권위주의자인 T 교수는 사라에게 자기 방으로 잠깐 들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음탕한 눈길을 보내며 사라에게 대학원에 들어오기를 권하고 지금부터 자기의 조교를 하라고 권유하는데 T 교수의 이중적 태도에 혐오감을 느끼며 애써 정중한 태도로 거절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너무 머리가 복잡해져 침대 위로 올라가 독한 술을 서너 잔 마시는데 몸이 녹작지근해지며 잠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시 청담동 술집으로 출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얼굴 곳곳에 정성껏 진한 화장을 하고 머리와 장신구, 옷차림도 누가 봐도 섹시해 보이게끔 치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며 아침보다 왠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오늘 겪었던 일에 대한 충격이 말끔히 가셔지며 자기도 모르게 신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진짜 근사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문득 한지섭이 편지에서 말한 자유가 생각났지만 이상하게도 한지섭의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기철과 김승태, 그리고 김철, 노주형, 최승구 등 지금까지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에 대한 기억이 마치 전생의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까마득한 예질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즐거운 사라. 1992년 10월 29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마광수 교수가 집필한 소설 즐거운 사라가 형법의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강에 도중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인데 대부분의 필원은 반체제 인사가 높으신 분들의 심기를 거슬린 이유로 당하지만 이 사건은 소설을 창작했다는 이유로 당한 것이라 이례적이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본능에 대해 보수적인 한국 사회 전반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여대생 사라가 온갖 사랑을 즐기며 쾌락을 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지 야한 내용은 아니라서 요마록처럼 정식으로 번역 출판된 일본판 소설들이나 혹은 인터넷 게시판의 소설들이 음란한 정도에서 즐거운 사라보다 훨씬 더합니다. 다니자키 주니치로와 같은 쇼와 거장과는 비슷한 수위이며 동시대 다른 외국 서적과 비교해봐도 이 소설이 특별히 이상하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처럼 서점에 이런 소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나라와는 비교할 것도 없고 롤리타나 살로, 소돔의 120일에 비하면 양반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출판된 서적들을 봐도 그보다 훨씬 야한 일본 소설 여인의 추억 같은 책이 아무 문제 없이 버젓이 출판되었는데 누구는 체포된 것입니다. 사법부에서는 음란성의 정도를 사회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적이 있으나 이 소설만이 특히 이상한 것이 아님에도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오판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마광수 교수 자신은 즐거운 사람한 글이 혹독한 처분을 받은 것이 일단 교수가 쓴 것이기 때문이고 교훈적, 도덕적 결말이 아니라 불편하신 분들의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닐까 하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광수 시대 앞서간 천재, 사라처럼 사라졌다. 조철 문화 칼럼니스트. 시대를 잘못 만난 천재 소설가시여, 잘 가시오. 잘 가시오. 마광수 49제 지도사 중에서 마광수는 어린 시절이 상당히 불우했던 편으로 태어나기 몇 달 전 한국전쟁 종군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친아버지가 일사후퇴중 사망의 유복자로 태어나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마광수의 친부 마씨는 어머니의 두 번째 남편이고 첫 번째 남편 조씨 사이에 낳은 이부 누이가 있었는데 대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74년 연세대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 석사, 1983년 국어국문학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는데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 수석 입학해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으며 학부 전과목 A로 졸업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졸업 후 청록파 시인 박두진의 추천으로 26세에 등단했으며 홍익대 국어교육과 교수를 거쳐 1983년부터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6년 8월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1977년 현대문학의 시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한데 1985년 장편소설 권태로 소설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고 즐거운 사라, 자궁속으로, 귀족, 불안 등의 소설집을 냈습니다. 이 밖에 가자 장미여관으로 야하디 얄라숑 유필 시집 나는 찢어진 것을 보면 흥분한다 등의 시집과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등의 수필집을 집필했습니다. 1989년 시집 가자 장미여관으로를 영화화하려고 했고 감독으로도 결정되었으나 제작사는 중간에 감독을 교체하고 마 교수는 이에 비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마광수의 연기 지도가 너무 야해서 당시 검열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즐거운 사라로 1992년 10월 교수직을 해임당하고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즐거운 사라는 현재는 물론 당시 기준으로도 음란한 소설은 아니었지만 기존 교수들 사이에서 금기시하던 사상을 꺼낸 결과 기존 기성세대 교수들에게 꼬투리 잡힌 것입니다. 이후 1998년 교수직에 복귀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시간 강사 자리만 맡았는데 2016년 8월 연세대학교에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실형으로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기사가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아도 50%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는 중간에 8년간 해임된 기간으로 납입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작았을 것입니다. 본인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연금을 받아도 집안일 봐주는 아주머니 월급을 주면 남는 게 없다라고 한 적이 있으며 같이 사는 노모의 간병비도 많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거기다 사망 몇 개월 전에는 그가 의지하던 어머니마저 노환으로 별세하면서 그야말로 쓸쓸하기 그지없는 말년을 보냈습니다. 2017년 9월 5일 오후 1시 51분쯤 자택인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집에서 유서를 발견했고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유서에는 자신의 유산을 시신을 발견한 가족에게 준다고 썼는데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2017년 1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울하다, 서운하다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답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윤동주 연구로 박사가 되었지만 윤동주처럼 훌륭한 시인으로 기억되긴 어렵겠고 아예 잊혀져 버리고 말든지 아니면 조롱 섞인 비아냥 받으며 변태, 생마, 미친 말 등으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칭송을 받든 욕을 얻어먹든 죽어 없어진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그저 나는 윤회하지 않고 꺼져버리기를 바랄 뿐. 마광수의 시 내가 죽은 뒤에는 전문.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현직 교수를 구속시킨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였습니다.